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영목 교수입니다. 앞 시간에서 설명드렸던 수산물의 특성과 수산물 가공, 그리고 세네갈에서의 수산업 현황 등을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수산물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네갈 같은 경우는 향후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공 제품, 특히 가공 제품 중에서도 고차 가공 제품들의 생산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가공 제품들의 가공 공정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안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앞 시간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많은 나라에서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건강 기능성 특성 때문에 그 수요가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산물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숨에다가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위요소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 제어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수산물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위요소들이 오염이 되거나 잔류하게 되거나 또는 유통 가공 중에서 교차 오염 등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도 또한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수입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까다로운 안전관리 요건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안전관리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안전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중요한 책무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라든지 그다음 사람의 삶의 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러한 먹거리, 특히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요구도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우리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산업화의 일환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많은 오염 물질들이 환경 중에 배출이 되고 하고요.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예전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위효소들이 새로 대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져 있는 주요한 건강 관련된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엔도크라인 디스럽터라고 하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분비 교란 물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분비 교란 물질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업 제품을 통해서 환경 중에 방출이 되고 이런 환경 중에 방출이 되었던 것들이 다시 우리가 음식물, 특히 수산물들 같은 먹거리를 통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다시 노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분비 교란 물질의 엔도크라인 디스럽터들이 수산물이라든지 식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몸속으로 다시 섭취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람 중에서 호르몬 시스템에서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많은 호르몬 시스템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제 성징과 관련된 2차 성징이라든지 성징과 관련된 호르몬에다가 특히 집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테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는 남성 호르몬이고요. 또 하나는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은 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보다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트로겐의 세포 내에서 레벨이 높고 여성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엔도크라인 디스럽터라고 하는 이런 항물질들은 이러한 사람의 생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섹슈얼 호르몬이 성 호르몬의 성비의 균형을 교란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분비 교란 물질로서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은 DDT와 같은 농약들 그리고 PCB와 같은 이런 화학 물질들이 상당히 유명한 엔도크라인 디스럽터, 즉 내분비 교란 물질로서 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PCB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스피놀 A라고 알려진 BPPA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플라스틱 식품 컨테이너 등에서도 일부 혼입이 될 수 있는 물질이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특히 이런 PCB라든지 BPA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용품의 경우 같은 경우는 BPA 경우 같은 경우는 BPA 프리 형태로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PCB의 경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경우 같은 경우 의료에서 그 PCB 관리 기준은 0.3mg/kg, 즉 0.3 ppm의 단위로서 관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관리 기준이 설정된 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후반대에 들어와서 이런 관리 기준들이 이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DDT라든지 PCB, BP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해 왔던 일상생활 환경에서 사용해 왔던 제품들이고요. 이런 것들 많은 화학 제품들이 이런 것들을 함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서부터 이러한 물질들이 엔도크라인 디스럽터, 즉 내분비 교란 물질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되면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유효성 평가를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관리라는 것은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위해 요소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새로 신규적으로 대두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부에서는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국제 동향이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 관리, 또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식품 안전 관리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해야 될 식품 안전 관리, 그중에서 여기서 수산물 안전 관리라고 칭하겠습니다만, 국가가 해야 되거나 국가 관리 기관에서 해야 될 수산물 안전 관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결국은 이런 안전 관리를 해야 될 가장 목적은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소비자들에게 건강하면서 문제가 미요소가 없는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들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수산물,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들이라든지 많은 정책적인 것들이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책적 요소로서 가장 유명한 것이 HACCP라든지 트레이스어빌리티로 표현되고 있는 이력제 같은 것들이 정책적 요소로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과학적인 요소로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병충해의 안전한, 또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한 치어들을 생산하는 것들, 그리고 환경 중에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위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분석 업무들, 그리고 독성화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식품을 만들었을 때 건강 기능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식품들에 대한 연구들 같은 다양한 연구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고, 지금 또 지속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부 정책과 연구 결과들과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는 그럼 우리가 이런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품 안전 관리도 수산물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 가지 툴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요. 두 번째 리스크 어세스먼트, 세 번째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네 번째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 같은 경우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실제로 사람한테 위해한가, 그다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규명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얼마만큼 양에서 사람이 노출이 되거나 사람이 섭취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리스크 어세스먼트, 즉 위요소에 대한 평가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위요소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작업 후에 국가에서는 그럼 이러한 위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엔도크라인 디스트럽터, 즉 내분비 교란 물질의 경우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고요. 그다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우는 의료의 경우에서는 PCB와 같은 화학 물질은 0.3 ppm 이하로 되어야 된다고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되는 대표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가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세 가지는 주로 이제 과학자들과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규제나 관리 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국가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산자, 그리고 가공업자, 유통업자까지 같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런 좋은 제도가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과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요.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간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일상 실생활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현재 사실은 1번과 2번과 세 번째의 단계는 사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실패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는 네 번째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해 당사자가 간의 충분한 대화와 그 다음에 실천 의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근에 많은 국가에서 네 번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한테 질병을 일으키거나 사람한테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것들, 위해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과학적인 리서치 통해서 저희들이 규명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위해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생물학적인 요소로서는 세균류, 그리고 바이러스와 같은 생물학적 요소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독에서는 곰팡이와도 같은 식물 독소, 그 다음에 보고에서 발견되는 테트라독신, 그 다음에 폐류에서 발견되는 PSB와 같은 독소들, 그리고 곰팡이 독소도 이러한 자연 독소에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독소의 경우는 특히 우리가 두 개째 화학적인 위효소의 경우 같은 경우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intentionally added, 그다음에 unintentionally added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intentionally added라는 것은 우리가 제조 공정 중에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화학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소가 intentional added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품 가공이라든지 또는 식품의 저장의 성을 연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넣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 첨가물들, 그리고 식품의 포장에서 유래되는 포장재에서 유래되는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intentionally added chemical pathogen이라든지 chemical 리스크로서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unintentional이라는 것의 의미는 제조업자라든지 생산자가 의도하지 않게 환경 중에 오염에 의해서 환경 중에 존재하는 잔류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에 의해서 교차 오염되거나 전이가 되는 것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unintentional added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로 교차 오염에 의해서 contamination 된 것들이 주로 이제 unintentional added 케미칼로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패스티사이드 같은 제초제, 그리고 중금속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계면 활성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금속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인간들의 산업화의 활동적인 산업화 활동에서 많은 환경 오염 물질들이 바다로 배출이 되어 있고, 근데 바다로 배출되는 것들이 결국은 먹이사슬 체인을 통해서 헤비메탈 중에서 메틸머큐리와 같은 수은들이 특히 거대 어류인 참치류 중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의 한 가지 예로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앞서 보았던 이러한 위요소들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식중독의 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진적으로 식품 안전 관리를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매년 끊임없이 식중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2018년도와 19년도를 통계를 보게 되면 18년도는 약 11,000명 이상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요. 2019년도도 4,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매년 꾸준하게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식중독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슬라이드는 연중 발생했던 식중독 환자들 중에서 그럼 주요 식중독의 발생 원인이 뭔지, 발생 원인 물질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가장 많은 식중독은 박테리아든가 바이러스와 같은 생물학적인 식중독의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 박테리아 중에서 대표적으로 살모넬라라든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우스와 같은 항색 포도상구균,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로 알려져 있는 비브리오 파라헤모라이티크스, 그리고 바시러스 세리우스균, 크로스트럼 퍼플리젠스균에 의해서 주된 식중독균이 발생하고, 그 외에도 캠필박터 제주니아라든지 병원성 대장균인 패소제닉 이콜라이에서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통적으로 살모넬라, 그 다음에 황색 포도상구균, 바시러스 세리우스, 크로스 퍼플리젠스, 그리고 병원성 대장균들은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들입니다. 물론 세네갈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이러한 세균들이 공통적인 요소로서 식중독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특이적인 내용 중 하나는 세네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식중독 세균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세균은 비브리오 파라헤모라이티크스입니다. 즉 장염 비브리오 세균은 세네갈에서는 주요 식중독 세균이 아닙니다. 이 세균은 한국하고 일본에서만 주요 식중독 세균으로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네갈과 한국의 식생활 습관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주요 식중독 세균들의 주요 원인 식품이 뭔가를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모넬라는 주로 가금육입니다. 즉 닭고기와 계란 같은 가금육의 섭취에 통해서 살모넬라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네갈도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가금육에는 가금육의 내장의 조직에 살모넬라균이 오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살모넬라육을 통해서 살모넬라가 닭고기를 통해나 또 계란을 통해서 교차 오염을 통해서 식중독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네갈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닭고기를 소비나 닭고기나 계란을 소비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 세균입니다. 그 황색 포도상구균은 왜 발생할까? 황색 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에 상지하고 있는 식중독 세균입니다. 이 말은 이 세균의 주된 오염원은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식품의 조리나 제조 공정 중에서 개인 위생 관리를 잘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손등을 통해서 교차 오염을 통해서 식품에 전이가 되거나 교차 오염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주된 오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오염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식중독 원인 세균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바시러스 세리우스는 이 미생물 토양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세균입니다. 결국 토양이기 때문에 결국 공유, 시리얼 같은 공유를 통해서 미생물이 오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 세계 공유를 소비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세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트럼 퍼플리젠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육고기를 통해서 특히 소세지와 같은 훈연 육고기 통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 제주니 같은 경우는 아마 세네갈에서는 이러한 통계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 미생물들은 저온에서 증식을 합니다. 즉 냉장고에서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구비하고 있는 선진 국가에서 냉장고에서 식품을 부적절하게 장기 보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식중독 세균입니다. 그리고 병원성 대장균은 이 대장균의 근원이 사람과 가축과 같은 온형동물의 장간에서 유래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의 원인 세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염비브리오는 해양 세균입니다. 즉 해양에서만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에서 우리가 어회하거나 양식하거나 채취했던 수산물이 주된 오염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산물이 오염원인데 이 수산물을 가공처리해서 먹게 되면, 즉 열처리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먹게 되면 이 세균은 열에 대한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멸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네갈처럼 수산물들을 날 것으로 먹지 않고 생것으로 먹지 않고 열처리와 같은 가공해서 먹는 국가에서는 장염 비브리오인 비브리오 파라헤모라이티크스에 식중독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처럼 날것의 수산물, 즉 사시미라든지 스시와 같은
날것의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장염 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이 주요한 원인 식중독 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원인 세균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이후에 저희들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즉 많은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상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는 특성들이기 때문에 비브리오 파라헤모텍스가 주요 식중독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이기 때문에 식중독 통계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장염 비브리오에 대한 관리 기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횟감용 수산물, 즉 날것으로 먹는 횟감용 수산물에서는 장염 비브리오는 관리 기준은 음성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지 않는 생활에서는 장염 비브리오균에 대한 관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는 이제 박테리아 외에도, 즉 세균 외에도 바이러스도 주요한 식중독의 원인이고, 특히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항무지라든지 자연독소에 대한 환자들은 발생하지만 큰 환자 수는 발생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주요 식중독 원인 미생물들을 보셨고요. 이런 식중독 원인 미생물들이 보신 것처럼 양성균과 음성균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양성균의 경우에는 바시러스 세레우스 같은 균들, 그로스는 퍼플리젠스, 그 다음에 황색 보상균인 스타피로코스 아우리우스,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리젠스가 대표적인 그다음 양성균의 식중독 세균입니다. 그런 음성균에 들어가는 식중독 세균 같은 경우는 병원성 대장균군, 특히 이 중에서 오이로칠이 상당히 유명한 병원성 대장균이 되겠고요. 그다음 캠피로박터 제주니, 그 살모넬라 속, 시겔라 속, 그다음 비브리오 콜레라, 그다음에 비브리오 파라헤모테쿠스와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음성의 식중독 세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미생물 안전관리 중에서 특히 세균류에 의해서 식중독 사고가 빈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미생물들이 열심히, 특히 세균들이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증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미생물들, 특히 세균들이 증식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최적 증식 조건을 합니다.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수분 환경이라든지 영양 성분, 온도 조건 등, pH 등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적당한 최적 증식 조건이 되게 되면 한 마리의 살아있는 세균이 20분 만에 두 마리의 세균이, 즉 하나의 셀이 두 개의 셀로 증식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의 셀이 5시 64개의 셀이 되는데 1시간이 걸리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즉 최종적으로 4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의 살아있는 박테리아 세포가 4시간 후에는 10의 6승, 즉 1밀리언 이상의 셀수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10의 6승이라는, 즉 1밀리언 셀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미생물들 중에서 세균은 최적 증식 조건이 되면 정말로 빠른 속도로 증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최적 증식 조건에서 하나의 셀이 4시간이 지나면 1밀리언, 즉 100만 개 이상의 세포수로 증가한다고 이야기했고, 이 세포수 중에서 100만 개의 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테리아의 식중독을 유발하고 있는 세균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세균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인펙션 타입이라고 하는 감염형과 톡신 타입이라고 하는 독소형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감염형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식품 속에서 충분히 증식한 후에 이렇게 충분히 증식된 미생물들을 섭취, 즉 세균류가 충분하게 증식되어 있는 식품을 섭취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이 인펙션 타입 감염형이고요. 독소형이라는 것은 미생물이 미생물의 식품에서 증식해서 생성된 독소에 의해서
우리가 식품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독소형 식중독 세균입니다. 그래서 인펙션 타입의 식중독 세균 같은 경우 우리가 충분한 가열 조리와 같은 열 처리를 통해서 식품 중에 일정 수준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열 조리를 하게 되면 그 균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식중독의 예방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독소형인 톡신 타입의 경우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가열 처리해서 미생물 균체 자체는 파괴시킨다 하더라도 이 미생물들이 생성했던 독소들은 대부분 다 내성 독소이기 때문에 가열 처리를 하더라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열 처리 후에도 독소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독소들에 의해서 독소가 남아있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이 독소형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 세균들은 감염 식중독이 대부분입니다. 살모넬라,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 리스테리아, 그 다음에 오이로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감염 식중독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열 조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색 포도상구균인 스타피코커스 아우리스와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움 보툴리움 같은 것은 독소형 식중독 세균이기 때문에 일단 이 균들은 독소가 형성이 되고 나면 가열 조리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가열 조리, 100도씨 정도의 가열 조리를 통해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것들이 주요한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육수라는 세포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식중독을 유발하기 위한 균체 양이 지금 슬라이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살모넬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성인과 그리고 이제 유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2육승이니까 100만 개의 세포가 1g당 100만 개의 세포 수가 있으면 성인의 경우는 식중독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의 경우도 보신 것처럼 성인의 기준에 평균적으로 이제 100만 개 이상,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 약 100만 개, 그 다음에 오일가 균체 수가 있게 되면 식중독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개 이하의 균체 수로서 이러한 균들을 제어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열 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미생물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이적으로 여기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던 균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이콜라이 5157H7. 요 세 가지는 제가 별도로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색깔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세 가지 균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체량이 상당히 적은 양의 균수가 존재하더라도 사람한테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 예를 보게 되면 살모넬라는 성인과 다르게 유아의 경우에는 1g당 10에서 100개의 세포수가 존재한다면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그 살모넬라 시스루하고는 치명적인 식중독 증세가 유아한테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경우 같은 경우는 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퓨세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살아있는 세균 수가 존재하게 된다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에서 유발되는 식중독인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로치 아주 유명한 세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치명적인 식중독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로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은 균체량인 균체수의 10에서 100셀 정도만 되더라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살모넬라라든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이콜라이 5185H7을 관리 기준은 제로, 즉 음성입니다. 음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미생물들은 리스크 제로 박테리아 또는 제로 톨러런스 박테리아 등에서 국가에서는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식중독 원인 세균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주요한 식중독 세균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황색 보상균인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를 잘 하게 되면 황색 보상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입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우리가 리스크 제로 박테리아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균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이 세균의 특징은 저온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 미생물들을 리스크 제로로 관리해야 될 주된 이유는 심틈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폐혈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성 대장균을 포함하는 대장균입니다. 뭐 대장균 같은 경우 우리가 위생 지표 세균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균들이고, 사람과 가축의 분변의 오염, 즉 원효동물의 장간에서 유래된 물질들의 오염 지표인 분변 지표의 지표성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균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장균은 병원성은 없지만 일부의 대장균이 보시는 것처럼 오이르치를 포함하고 있는 일부의 병원성 대장균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이르치를 포함한 것들은 저희들은 리스크 제로 박테리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문이라도 주요한 리스크 제로 박테리아에서 관리되고 있는 세균들이고, 이러한 세균들은 이제 충분히 가열 처리를 하게 된다면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식품들은 열 처리 공정이라든지 가열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럴 패스존입니다. 이제 바이러스와 같은 이제 폐소전이고요. 가장 유명한 이제 바이러스와 매개된 식중독은 이제 간염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노로 바이러스, 노타 바이러스가 주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바이러스는 주로 사람의 장간에서 유래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간에서 바이러스를 증식을 해서 환경 중에 분변과 통해서 환경 중에 배출이 되고 다시 오염된 식품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런 바이러스성 관련된 식중독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증식할 수 없고 숙주인 에서만 증식이 가능한데, 이러한 식중독 바이러스는 숙주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인 위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식중독 관련 바이러스들의 특징들이 이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선진국가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상당히 이제 변이도 심하고 RNA 바이러스이면서 상당히 변이가 심해서 국가에서 관련된 상당히 많은 애로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노로바이러스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한국에서도 2002년부터 매년 이제 발생하고 있고, 단일 식중독 발생 원인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높은 발생 식중독을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노로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심려를 기울이고 있고요. 다른 식중독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오랄토 피카드를 통해서 오염된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변을 통해서 분변을 통해서 환경 중에 배출이 됐다가 다시 식품을 통해서 재오염되는 오랄2 피칼 루트의 오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제 노로바이러스에 취약한 식품이 우리가 날 것으로서 생것으로서 섭취를 하고 있는 오이스트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특히 오이스트 같은 경우는 오염된 해역에서 필터 피드로서, 즉 주변 해역에서 오염 물질들을 농축을 시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필터 피더 유기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오염 물질들의 농축된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오염된 해역에서 서식했던 오이스트를, 굴을 채취해서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국가에서 이런 생산 해역 관리에 대한 배류 생산 해역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다양한 소스들, 주로 식품을 통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와 같은 식품 외에도 다양한 오염된 물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적은 사례이지만은 수영장에서도 이제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된 사건 사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주된 증상은 노로바이러스는 다행히도 사망 사고까지 연계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극심한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는 그런 식중독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약은 개발되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는 개발된 적이 없고요. 충분한 휴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액 등의 공급을 통해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자연 회복한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고, 이런 개인위생을 철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손 씻기와 소독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노로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인 정책들이 이제 제시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류 생산액에서의 관리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위생 관리 강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생산 공정에서 종사자들의 개인위생 강화를 통해서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주요한 식중독
세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양생물 독소들이 여기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뭐 PSP와 ASP, DSP와 같은 해양생물 독소, 그 다음에 CFP와 같은 시구테리아 독소, 그 다음에 히스타민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 이제 스콘비로 톡신들, 그 다음 테트라톡신들이 주요한 해양생물 독소인데, 이런 해양생물 독소 같은 경우 우리가 생산 중에서 가공동력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이러한 유해 요소들을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수산물들이 가공 원료로서 사용이 되고 또는 일반 소비자들에서 공급이 되도록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식품 가공 공장에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SSOP와 그다음에 HACCP에 대한 내용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